자, 16페이지 세계시민교육 23 세계시민교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더불어 사는 지구촌,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함께 사는 지구촌 전체가 공동체의 의식,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신의 민족 이런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가 하나다. 세계시민, 우리 이제 다문화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시민 의식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양한 지구촌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상대방의 입장도 알고, 뭐 생태 시민성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입장까지 아는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얽매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로벌 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문화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제 그거보다 더 나아간 것이 글로벌 시민이라는 그런 의식이에요. 지역 공동체를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민족이나 국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다 이런 얘기는 더욱더 이제 많이 하지 않는 거죠. 자,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세계 시민, 요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민은 세계의 모든 인류와 연대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민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가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토론, 토의, 논쟁, 또 이제 탐구학습, 이런 여러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서도 요즘에 가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의견 대립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하는 그런 이제 사고하는 기술, 그리고 상호 협상하는 기술, 또 논쟁을 해결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가치나 태도나 의사결정이나 사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자꾸 시험에 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세계시민교육 4차 산업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추구하는 그런 교육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글로벌 논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 아이들이 이제 대화와 타협을 하는 방법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막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시민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고 자신의 가치도 존중받으면서 남의 가치도 존중하는 그런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자,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되는 두 편이 서로 양보나 절충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야 타협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몸에 익어야 글로벌 시민, 민주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논쟁 문제 학습을 통한 갈등 조정과 해결 보시면은, 그래서 논쟁 문제라고 하는 것은 토의 토론보다 좀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논쟁 문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논쟁 문제는 이제 어떤 이제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첨예하게 입장이 다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사실 국가 간에도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전쟁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서로 문제를 내놓고 같이 대화하면서 해결점을 찾아 나간다면은 많은 분쟁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태도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대안을 생각해보고 이란, 이안, 사만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란, 이안, 사만 왜 좋고 왜 나쁜지 평가해보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서부터 논쟁 문제를 학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논쟁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토론자가 필요해요. 찬반이 완전히 대립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로 너랑 나랑 원수야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만은. 자, 그래서 비판적으로 검증된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시민이 갖춰야 할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논쟁은 대체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살기 좋은 나라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찬성과 반대가 보통 대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주제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절차와 규칙이 지켜져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절차와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 싸우고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아이들이 이야기하다가 싸우고 끝나는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점점 좀 연습하고 이제 충분히 몸에 익어진다면 완전히 입장이 대립되는 사람들끼리도 대화를 통해서 가장 최선책을 찾아 나가는 훈련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논쟁 문제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간에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쟁 문제는 교사와 학생도 역할이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입장이었지만은 지금은 함께 의견이 다르면 대화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이제 글로벌 시민으로서 반드시 익혀야 될 대화의 기술, 문제 해결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논쟁 문제 학습의 단계인데요. 자, 이거는 굳이 막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봐두면서 사실 근데 이 단계를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뭐 이런 거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 안 돼, 입장이 이렇게 완전히 대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주제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뭐 관련 주장 들어보고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냄새가 난다. 우리 동네에 파리나 모기나 뭐 이런 쥐나 이런 쓰레기 때문에 그런 해충들이 들끓게 되면은 우리가 뭐 공익 생각하다가 다 병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이제 어떤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동네에 절대 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옆 동네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 동네는 이 정도는 분담을 하는 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문제를 확인해 보는 거죠. 관련된 사실과 가치도 검토하고, 가치 갈등 문제 확인도 하고, 가치 관련된 행동도 이야기해보고, 가치의 원천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거는 요거 이기주의적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왜 그렇게 이기주의적이냐 하면은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럼 이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옆 동네는 고압선부터 시작해서 막 혐오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걸 또 그 동네로 보낸다면은 그 동네만 나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치가 어떻게 갈등하는지 지금 너가 하는 주장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이제 쫙 분석을 해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확실하게 분석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좀 더 개념 정의도 해보고 이제 사실 확인도 해보고 그게 옆 동네가 진짜 그런 게 있나 뭐 확인도 해보고 가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1안, 2안, 3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각각의 그런 제시된 안들에 대해서 각각 1안은 그러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나 이게 진짜 인류의 평화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평등 질서에 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꼭 이런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게 진짜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진짜 평화 문제 해결인가? 뭐 이런 좀 궁극적인 궁극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실현해 보고자 하는
하는 그런 가치하고 맞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이한 사만 이것이 아니고 다른 건 또 어떤 것인가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란이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고 서로 양보해보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논쟁 문제가 있어요. 자, 논쟁 문제에 대한 학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토론도 있습니다. 토론은 사실은 토의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토의하고 토론 거의 비슷한 건데 이 토의보다는 토론이 좀 더 과격한 거고요. 이 토론보다는 논쟁이 더욱 과격한 겁니다. 자,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자, 토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협력적인 관점에서 상호 의견을 주고받는 거, 요걸 이제 토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토론이고 완전히 찬반이 막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는 이 논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론도 약간 대립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론의 교육적인 효과 보시면 내 생각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개방적인 사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토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토론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길러줄 수가 있고 토의, 토론, 논쟁 이런 것들을 잘해야만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의견이 대립될 때 무조건 양보하거나 아니면 의견이 대립될 때 무조건 안 들어주고 고집을 피우면서 막 들어눕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의나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자세가 바로 글로벌 시민, 민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텔릭의 갈등 중재 모델을 보시겠습니다. 자, 갈등 중재 모델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엔수행 쌤들께서는. 하지만 이제 또 외워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머리자를 따서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화요 대해문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라고요. 갈등 중재 모델은 이제 아이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교사가 개입해서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토의 토론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코스텔릭의 갈등 중재 모델 중재 과정 시작하기 있죠. 자, 이때 교사의 역할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요. 아동의 관점을 분명히 하기. 자, 여기서는 여기 있는 아이들의 각각의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각 아이들마다 하는 말을 요약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안 찾기. 해결책이 제시될 때마다 교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잊어버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에 동의하기. 한쪽이 더 많이 양보할 수도 있어요. 꼭 공평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면은 그거는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니야 너 그럼 네가 손해보는 거야. 선생님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거 자체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문제 해결 과정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감정 소모와 고된 과정을 이해하고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실행과 추후 작업하기. 이제 여기까지 와서 결론이 내려졌다면 말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추후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 코스텔릭의 갈등 중재 모델과 함께 가트렐의 갈등 중재 모형도 있습니다. 갈등 관리 전략. 자,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문제 규명하기,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하기, 실제로 실행해보기, 실행 다음에 추후 점검하기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교육과 의사결정. 자, 사회관계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사회관계 공부 많이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또 지속가능 발전 사회에서 사회관계 영역의 가치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끝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간략하게, 문제도 딱 요 50문제 볼 거예요. 아마 이제 요 해설을 다 보고 나서 문제를 보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사회관계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가치교육과 의사결정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사결정 모형이 있어요. 자, 이게 의사결정 문제. 요거는 뱅크스가 제시한 그런 모형입니다. 뱅크스가 의사결정 과정 모형을 제시한 것을 요약을 한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의사결정 문제는 사회탐구와 가치탐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회탐구는 약간 지식적인 내용이라면은 가치탐구는 좀 정의적인 내용입니다. 사회탐구는 인지적인 영역이라면 여기 가치탐구는 정의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탐구, 사회탐구와 가치탐구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 가치탐구는 주로 이제 우리 탐구학습, 사회탐구학습 이런 거 방법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문제 구성, 가설 설정, 주제 명료화, 자료 수집, 자료 평가 분석, 가설 검증 및 일반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사회탐구 절차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우리 동네에 이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태도적인 문제, 가치탐구는 태도적인 문제거든요. 그거랑 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을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지식적으로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탐구와 가치탐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서 하게 되는 것이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이란 지식과 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개입돼서 결국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뭐 다문화 뭐 이런 거 문제인 경우에도 우리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 보고 이게 머리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바꾼다 뭐 이랬을 때도 핸드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삼성폰 모델 뭐 얼마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지원되는 그 사양은 어떤 것이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아이폰 분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게 플러스 어떤 게 마이너스 뭐 사양적으로 어떤 게 플러스 어떤 게 마이너스 이게 다 이제 지식적으로 분석이 되잖아요. 근데 내 태도도 내가 선호하는 정의적인 이 가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일본은 싫어. 난 미국은 싫어. 한국이 좋아. 이러면 이제 얘기 끝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뭐 사이즈 큰 그런 핸드폰이 좋은지 아니면 접히는 거 조그만 사이즈의 폰이 좋은지 디자인 나는 기능보다 디자인이 중요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기호, 정의적인 태도 이런 거 무시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에는 사회탐구, 지식적인 문제와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가치관, 가치는 이제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잘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탐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대안 마련에 필요한 지식적인 측면을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가치탐구는 가치 명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한 가치가 바로 이거였구나. 깊이 생각해 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사회탐구와 가치탐구가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사결정 안에는 그래서 가치탐구와 사실탐구를 전체적으로 같이 모아가지고 대안 확인, 각 대안의 결과 예측, 순서 결정 이렇게 해서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절차예요. 사회탐구와 가치탐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의사결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거.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자,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행동을 이랬다 저랬다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가치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 모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의사결정이 뭔지 도대체 사회탐구는 뭔지 가치탐구는 뭔지 이게 뒤섞여서 나오면 도대체 어디쯤에 있는 건지 모르고 너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가치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치 명료화란 가치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는 과정이에요. 아니, 자기 가치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지금 어떤 가치 갈등이 있는지도 모르고 멋대로 막 행동하면 일관성이 없겠죠. 그거는 사회관계 영역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즉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치 간의 갈등도 명확하게 알고 나의 가치, 상대방의 가치, 여기서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관되게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회관계 영역 공부를 한 사람, 민주시민의 행동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교육이란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나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가치교육입니다. 가치교육에서는 개인의 존엄에 대한 가치나 규칙을 세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이 가치교육을 한다면서 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무조건 생각해. 이건 가치교육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해서 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생각하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회의 일원이고 타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가치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치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해줘야 돼요. 사실 가치관이 확립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어린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가치, 타인의 가치를 비교 분석해보고 내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일이 진행이 되어야 이 다음에 컸을 때 이 아이가 민주시민다운 가치관답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기준이나 태도도 알아보고 타인의 가치도 분석해보고 유치원 때부터 자신과 타인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 분석을 하면 가치 명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해요. 받아들여요. 생각도 두 번 다시 생각도 안 해봐요. 리플렉티브 띵킹 안 해봐요. 자, 이러면 이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지식인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생각 없는 비민주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근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면서 의식 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가치 명료화를 해나가면서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가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가치관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흑인 차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치 분석의 5단계, 6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치를 분석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요. 가치 분석을 여러 사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생각해보는 연습을 한다면 이 아이의 가치관은 굉장히 명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가치 분석의 단계예요. 자, 1단계는 상황에 관심 갖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엔 상황에 관심도 없었어요. 누가 누구 때렸대.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갔는데 상황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한 친구가 있다면 그것을 도와줘야 할까? 그렇지 않아도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와줬구나, 안 도와줬구나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바로 가치 명료화, 가치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심 갖기. 그 다음에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문제를 인식할 수가 있겠죠. 이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무거운 물건을 혼자 들고 가는 친구, 맨날 혼자 솔선수범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림책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뭘까?
다른 애들은 놀고 있고 얘 혼자 막 물건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얘 혼자 맨날 이렇게 물건을 들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불공평하지 않냐. 다른 애들은 그럼 뭐 하는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인식하기. 그 다음에 대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저 친구가 혼자 막 간다는 걸 저렇게 물건을 들고 맨날 옮기고 유치원 정리 혼자 다 하는 걸 알았으면은 나라면 같이 적어도 몇 번은 해줬을 거다. 나라면 해줬을 거야.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같이 하자고 내가 설득도 했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대안의 결과 예측하기. 나도 도와주고 친구도 도와주고 이러면 혼자만 들고 가는 그 친구가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한 3, 4명이 같이 그렇게 물건을 도와서 들고 가는 걸 알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도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반 다 같이 물건을 정리하고 치우는 그런 것이 하나의 놀이가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즐기면서 유치원을 정리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친구만 힘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즐겁게 놀이로 청소도 하고 물건도 옮기고 정리도 할 수 있으니 우리 학급이 훨씬 즐거워질 거야.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상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생각하는 연습이거든요. 가치관이 점점 이런 가치 분석의 절차를 거칠수록 아이들의 가치관이 훨씬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치 분석 연습을 할수록 원시인 미개인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가치 분석을 해나갈수록 민주시민, 세련된 민주시민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뿌듯하잖아요. 5단계쯤 왔어요. 나는 이제 솔선수범해서 돕는 친구, 이렇게 일하는 친구를 보면 항상 도와주는 그런 생활을 하기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멋있다 뭐 이러면서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상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실천하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행동에 일관성 있게 민주시민으로서 굉장히 문화시민답게 늘 생활하고 실천하는 것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일관성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가치 명료화가 된 그런 민주시민이 되는 거예요. 자, 가치 분석, 가치 명료화를 위해서 가치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레스와 하민, 시몬 등이 가치 명료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가치 명료화 모형 보시면은 자,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 존중, 행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토론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가치 갈등 상황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이거 해야 돼,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막 은연중에 자꾸 압박을 주면 안 되고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문제는 그냥 대충 선택하면 안 되고 굉장히 반성적으로 reflective thinking,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성적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택의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기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자, 이러면은 이 선택 과정 자체가 참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성숙된 선택으로 나아갈 확률이 크죠. 자, 그러면은 너무 내가 참 대견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와, 쟤 참 훌륭하다. 잘했어.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자,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요. 나의 선택을. 그러면서 난 이렇게 하기로 했어. 같이 어차피 토론하면서 절차를 다 생각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점점 더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치가 굉장히 명료화된, 가치관이 굉장히 바람직한 민주시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레스와 하민, 시몬 등의 가치 명료화 모형은 선택, 존중, 행동,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카엘리스, 미첼스 같은 사람이에요. 용어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선택, 만족하고 격려받기, 행동하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가치 분석의 단계를 시펠트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20페이지에 있는 가치 분석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둘 다 봐두시는 게 좋고, 외우는 건 어떤 한 가지로 정리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 분석 이렇게 이제 외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지발달 이론, 미술입니다. 미술. 자, 미술에서 인지발달 이론과 보통 지각발달 이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지발달 이론 보시면은 미술에서 인지발달 이론은 어떤 겁니까? 인지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서 아는 대로 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족인을 그리는 것도 인지발달 이론과 지각발달 이론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지발달 이론부터 좀 보시면, 인지발달 이론은 자신들이 아는 것을 표현한다, 그림에서. 그러니까 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부가 보이는 투시적인 그림. 자, 예를 들면 엄마랑 임신해서 이렇게 동생을 임신한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동생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알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는 내 동생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어디 갔었니? 나랑 엄마랑 동생이랑 마트 갔었어요. 그래? 그럼 그림 동생 어디 있어? 이러면 엄마 뱃속에서 만세 부르고 있는 동생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탕 먹고 있는 동생 그리고. 자, 그런 거는 엄마 뱃속에 있는 동생을 얘가 투시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그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얘는 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발달 이론은 피아제의 연구와 일치하는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생각해보면 다음에 얘 그림에 뭐가 등장할지, 어떤 그림으로 방향이 갈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림 역시 발달 단계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왜냐?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림도 발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각발달 이론은 얘는 아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그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두족인 아이들 유아시기에 두족인을 그리잖아요. 두족인을 왜 그리는지를 설명하는 게 인지발달 이론의 학자들하고 지각발달 이론의 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얘네들은 사람은 머리, 팔, 다리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생각이 부족해가지고 뭐 머리털은 뭐 어떻게 생겼고 귀에는 귀걸이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자기가 아는 대로 머리, 팔, 다리, 몸통 이런 식으로 두족화를 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묘사는 잘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미지가 치밀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린 두족인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지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인지발달 이론이고, 자, 지각발달 이론은 유아들이 사물을 본대로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의 보는 그 시각도 아직 디테일하게 발달하지 않아서 전체가 먼저 보이고 디테일한 건 나중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람을 볼 때 큰 둥치만 보니까 그냥 두조카처럼 얘네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자체가 두조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디테일은 아직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분화되지 않은 전체를 먼저 지각한 다음에 세부를 식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부터 보고 세부는 나중에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가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와 몸통, 팔다리 이렇게 얘는 인식하는 거예요. 나무를 볼 때도 둥근 원형의 나뭇잎부터 그 다음에 이제 긴 네모 형태의 나무 둥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지, 막 인맥이 어떻게 생겼고 막 이런 것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은 그리지 않고 큰 덩어리 위주로 그리기 때문에 유아들은 두족화를 그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지발달 이론과 지각발달 이론에서 두족인을 설명하는 형태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의 입체표현 발달 단계를 보시면은 골론부의 입체표현 발달 단계입니다. 자, 골론부의 입체표현 발달, 탐색기, 분화기, 그 다음에 완성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보통 분화기에 해당하고, 그림도 아이들이 두족화를 많이 그리지만은 입체 표현은 이제 찰흙으로 뭐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찰흙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 때도 두족인을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자, 탐색기 때는
떡 모양, 뱀 모양, 공 모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동그랗게 빚는 거, 그 다음에 길게 이렇게 말아서 길게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 떡은 이렇게 꾹 해서 꾹 누르면 약간 넓적하게 되는 거,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차를 깎고 주물르고 노는 거잖아요. 유치원 애들 되면 그래도 두족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완성기 6세 이후가 되면은 좀 이제 2차원, 3차원의 그런 제법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만드는 찰흙 갖고 만드는 그 만들기의 특징 보시면 주로 두 종류 표현을 많이 만들고요. 큰 원반이나 구형의 다리를 연장한 형태, 뭐 요 이제 거의 두 종류를 많이, 두족인을 찰흙으로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자연적인 비례도 무시하고 앞모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충 만들고 말로 때운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유아 시기의 입체 표현 발달, 즉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음악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